안녕하십니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후보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표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전격적으로 만난 바른정당 의원 13명은 오늘 오전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끝내 보수 단일화를 거부했다면서 홍 후보 지지를 통해 보수 통합을 이루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라는 준엄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황영철, 장제원 의원, 초대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 등이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3명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끝까지 간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5월 8일 밤 12시까지 많은 국민들 만나고 5월 9일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저로서는 대통합이 돼서 대선에 임하는 게 좋겠죠. 탈당 사태로 19석이 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이들이 복당하면 한국당 의석은 107석으로 세 자릿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좌파 집권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진짜 국민은 다른 곳에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가게 되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당에서 일부는 이들을 받으면 탈당하겠다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섰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앞장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이 보수정당 분당이라는 초유의 실험에 나섰습니다. 친박 세력과의 결별을 통한 새로운 보수 세력 재건을 내걸고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당 이후에서는 친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오실 때와 지금 들어갔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군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기약할 수 있다는 건 정치권의 속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무원칙한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으로 비꼬았고 한성교 의원은 아예 일괄 복당 시에는 자신부터 탈당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복당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복당파와 한국당 내 기존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 의원의 집단 탈당이 미칠 대선 전국의 파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팀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자, 명분은 보수 결집을 내세웠는데 이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을 갖고 옮겨가는 게 과연 실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승민 후보한테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과연 홍준표 후보한테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을 할까 이 부분이 의문인데요. 일단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을 모두 다 갖고 온다고 해도 판세를 뒤집기는 모자란 수준입니다. 네. 또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개혁적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다 홍준표 후보한테 올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더 큰 보수층 있죠. 바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입니다. 예. 지금 최근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에 이번 바른정당 탈당이 더해지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을 홍준표 후보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 중에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나 싶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오늘 이제 선대위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안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을 놓고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재빨리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라를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 탄핵 이전에 기득권 양강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대결 정치, 보복 정치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도 부패 기득권 세력과 손잡는 굴욕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뜻대로 진보, 보수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가는 거를 경계하는 건데요.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지지층을 나눠 갖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뭉치면은 진보도 뭉칠 거다. 그래서 이 진보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번 탈당 사태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새로 들어가는 여론조사는 대선 전까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이제 대선 때까지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번 탈당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쉽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은 현장 유세와 맞춤형 공약으로 선거 중반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끝난 뒤에 방송되는 마지막 TV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 다시 격돌합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TV 토론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하고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 후보 측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의무 할당률 인상, 청년 창업 시 4대 보험료 일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보단체 합동 지지선언에 참석해 안보를 책임질 유일한 보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북 정권에게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홍준표를 통해서 이 나라 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히면서 충청 또는 영남 출신 인사를 책임 총리로, 호남 출신 강력부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 30대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초심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과 청년 고용보장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완주 의지를 확인한 유승민 후보는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과 소방,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근속 승진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제공해주신 분들한테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부분하고 처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아직 너무 약하다. 심상정 후보는 이화여대 앞 유세에서 정유라 사태로 촉발된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표를 몰아달라고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여성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다섯 후보들은 잠시 후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중앙선관위 주최 사회 분야 TV 토론에 참석합니다. SBS는 오늘 밤 8시부터 토론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서민 음식들, 떡이라든지 튀김 같은 것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죠. 이른바 후보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홍보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여기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족발에 막걸리, 어묵과 순대, 토스트에 붕어빵과 튀김까지 먹고 또 먹는 이른바 대선 후보 먹방입니다. 혼자보단 여럿이 먹는 게 그림이 낫고 다 먹으면 돼요? 네, 다들 하나씩. 하나 내가 잘해. 500원 아니야? 손으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계산은 잊지 말아야 하고 많이 파십시오. 10개니까 2만 원 더. 제가 나머지 카메라 위치도 잘 봐야 합니다. 저기.
잘 먹고 매상도 올려주니 칭찬은 덤입니다.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돼요. 이미지 정치다, 상인들에게 민폐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전후 적극 활용했습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서민과의 동질감, 소탈함에 건강까지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뭐 건의사항이 좀 있죠. 이건 나중에 걸로 하고 소주는 한잔 합시다. 하지만 치킨을 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던 트럼프처럼 자칫 서민 코스프레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먹방의 주무대인 전통시장 유세 횟수를 보니 후보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홍준표 20번, 유승민 14번으로 많은 편이었고 안철수 10번, 심상정 7번, 문재인 2번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일수록 장년층이 많은 전통시장을 진보 성향 후보는 번화가나 대학가를 더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아무개 대선 후보의 노인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임명장이 한 지역 경로당의 무더기로 살포됐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건 물론이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어제 회원 40명 앞으로 똑같은 내용의 임명장이 전달됐습니다. 민주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에 노인복지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특별 요금에 따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뭘 어떤 설명을 해준다든가 뭘 하고 내놔야 원칙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금 완전히 노인을 무시하는 거죠. 근처 경로당도 임명장 60장이 담긴 쇼핑백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2명의 이름으로도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노인들은 민주당 지역 도의원이 경로당에 붙어있는 회원 명단을 이용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명장을 만들어 주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나라에서 뭐 노인들 사기치는 거 조심하라 그러더니 많이 배운 사람들도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광명시 선관위는 어제 하루 광명 지역 경로당 60여 곳에 이런 임명장이 살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인다며 관련자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명을 사무소는 해당 도의원만이 아는 일이라고 해명했고 도의원은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 후보 TV 토론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 때마다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던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데 여기에 드는 재원 규모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이게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렇게 같이 공방을 벌였던 그런 사안인데 우선 핵심이 뭔지 정리하고 시작하죠. 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처럼 더 필요한 공무원들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34,800명씩이고요.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임기 안에 17만 4천 명을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쟁점인데 후보들 간의 공방을 벌이다가 저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시죠.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문 후보가 얘기가 유명해졌죠. 네, 문 후보가 이제 지난번에 사과하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국가 예산에서 보면 그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그거는 뭐 기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1인당 3,400만 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것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저 돈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충분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 한 명 뽑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까 7급 7호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나라에서 그 기준은 다 정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계산 방식을 보시면 공무원 한 명을 뽑을 때요. 첫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무원 연금처럼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 경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뽑을 때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이 비용도 그렇겠죠.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하면은 한 사람 뽑을 때 드는 비용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덧셈에서 세 후보가 의견이 달랐나요? 네, 저희가 문 후보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측은 인건비랑 법정 부담금은 계산에 포함을 시켰지만 기본 경비는 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뽑을 때 이 사람만 뽑는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부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기본 경비 예산도 늘린다는 게 당연히.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기본 경비를 계산에 넣으면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계산을 해봤더니 임기 첫 해에만 1,50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5년으로 치면 조 단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 후보가 이 토론할 때 보면은 넉넉하게 계산을 해서 책정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책정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문 후보 측이 말할 때 그 기준은 경찰의 경우에는 경사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7급 7호봉 공무원을 예로 든 건데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봉급과 수당을 넉넉하게 계산을 하면 한 명당 이 왼쪽입니다. 3,400만 원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무원 봉급표를 바탕으로 했을 때요. 국회 예산처가 이 기본 경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오른쪽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3,400만 원이라는 거는 7급 7호봉이 아니라 7급 1호봉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 경비를 포함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호봉이라는 게 7호봉보다 더 낮은 거를 낮은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살짜리 딸을 빈집에 방치한 채 12시간 넘게 외출했다가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야유였고 출생 신고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당선 직후의 인터뷰에서는 미치광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까지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줄곧 강경기조로 가던 트럼프가 어제는 또 꽤 영리한 친구다 이렇게 김정은을 축켜 세웠죠. 더 나아가서 오늘은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워싱턴 김은식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 would be appropriate for me to meet with him, I would be honored to do it. 적절한 상황이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That if North Korea were ever serious about completely dismantling its nuclear capability and taking away the threat that they pose both to the region and to us, that there's always going to be a possibility of that occurring. 물론 현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맞장구를 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밀고 당기며 협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가는 트럼프 특유의 사업가적 협상술을 감안하면 김정은에 대한 평가 변화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날 김정은을 꽤 영리하다고 치켜 세운 건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김정은이 영리하다면 핵포기 의지를 보이고 대화에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거듭 강조했는데도 북한이 계속 호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트럼프 대통령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입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화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뻔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0년 말에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동결된 상태였고요. 미사일 문제가 클린턴이 방북을 하면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북한에 가려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평양을 만약에 간다라면 트럼프도 이를테면 평양에 가서 북핵 문제는 이제 거의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즉 김정은이 핵을 잘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 이것도 가능성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그 말 그대로 말에 불과하다. 협상술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협상술은 협상술인데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판을 좀 크게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은 어제도 B1B 전략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고요. 지금 동해에 한국망 칼빈슨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 포대는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동시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압박대로 하면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이런 좀 협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협상처럼 뭐 핵동결이나 핵실험 유예 이런 정도로 시작해서 가는 지지부진한 협상이 아니라 아예 비핵화 로드맵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하는 이런 류의 협상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항상 북미 직접 접촉을 희망해 왔었던 면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빅딜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지금 이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역할은 중국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한 말을 들어보면 북한이 아직은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고민 중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북미 중간에 복잡타단한 3자 게임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뒤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빨리 이 논의 구도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살밖에 안 된 딸을 24시간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애인은 너무 야위어 100일 낙인 몸무게밖에 되지 않았고 출생 신고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양손 가득 짐을 든 한 여성이 집 밖으로 나섭니다. 이 여성이 다시 오피스텔에 나타난 것은 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쯤. 집으로 들어간 여성은 5분 뒤 아이 한 명을 안고 걸어 나옵니다. 아이는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 아이를 안은 여성은 미혼모인 29살 김모 씨.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한 김 씨는 그 사이 집에 홀로 남겨졌던 2살짜리 딸이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쉬지 않자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이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야위어 있고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생 신고도 안 돼 있고 사망한 지 꽤 된 것 같다.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해석도 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미혼모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6kg 정도, 2년 한 2개월로 추정되거든요. 그 정도 아이들이 한 10kg 넘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어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크레인 작업자 사이에 신호 교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골리앗 크레인이 철제 쓰레기통을 들어올리던 타워 크레인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타워 크레인의 철골 붐대가 꺾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철탑이 무너지고 크레인에 있는 그 와이어들이 사방으로 막 사람들 다 치고 우리 동생 바로 옆에서 2 사람이 그
크레인에 깔려서 돌아가신 거 제가 봤고요.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과 삼성중공업 측은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간 무전 신호가 어긋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동하던 골리앗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 붐대를 낮춰달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타워 크레인 붐대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이 상태에서 다른 무전 신호 없이 타워 크레인 붐대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신호수와 운전수 간에 신호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 사이에 무전 신호에 대한 진술이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인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늦고 10명이 넘는 신호수와 운전기사가 보고 있는데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감식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여행지만 대목을 맞은 게 아니라 학생들 학원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부 따라잡아야 한다며 학원마다 특강을 내놓은 건데 부모는 학원비 내느라 학생들은 쉬지 못하고 공부하느라 힘이 듭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곳곳에 황금 연휴 특강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저마다 마감이 임박했다며 등록을 재촉합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요. 선생님한테 이제 저녁 때까지. 특강 대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휴일 사이에 낀 4일에 자율 휴업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닷새 연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세 과목만 들어도 수강료는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수업료는 얼마죠? 수업료는 기타가지고 50만 원. 하루 종일 학원에 갇혀야 하는 학생들은 연휴가 반갑지 않습니다. 2개 정도, 2-3개. 많이 듣는 이과 애들은 저희는 못 받아서 한 2개 정도 듣고 이과 애들은 3-4개 듣는 애들도 있고 쉬고 싶죠 저희도. 근데 부모님이 가게 하니까 연휴 당연히 쉬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익혀진 것 같아요. 특강 장사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광고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빨간 날 남들 다 쉬는 날도 이제 학원에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습이죠, 악습. 학원 휴일 휴무제 등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허리 휘는 학습 노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상태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수치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죠. 공기는 생명이다 연속 보도. 오늘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떻게 고르고 착용해야 하는지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입니다. 포장지에 작은 먼지 차단, 질병 예방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작은 먼지 차단이고요. 아두대 차단. 여러 기능은 있는데 아까 그거보다는 안 돼. 식약처에서 실험했더니 미세먼지는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먼지까지 걸러주는 필터를 장착했다라든가 질병을 예방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의약예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애매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도 많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뜻하는 PM2.5 대응이라고 광고하는 제품.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았다는 이 제품도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야 보건용 마스크로 인증받을 수 있지만 미인증 제품들은 대부분 차단 효과가 이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분진이 100개가 있는데 방 한 대 마스크는 거의 한 2-3개 정도만 걸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는 거의 한 50개에서 40개 정도만 걸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용 인증 마스크에는 KF80, 94 등의 표시가 있는데 숫자는 차단 효율이어서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높이려면 굴곡진 얼굴면, 특히 코 부분이 밀착되도록 손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지난해 말에 도입된 담뱃값 혐오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흡연자의 흡연 욕구 수치가 5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자 이런 혐오 그림을 가리는 담뱃값 전용 스티커가 등장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니 점원이 담배와 함께 스티커를 두세 장 건네줍니다. 혐오 그림을 가리는 전용 스티커, 이른바 매너라벨입니다. 스티커는 담배값에 딱 맞게 만들어져 혐오 그림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공짜로 나눠주는데 비용은 스티커에 들어가는 광고비로 충당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술 몇 개 드리는 거고. 오피스텔 분양부터 동네 술집 광고까지 길거리 전단지 광고가 이런 스티커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스티커 제작 주문이 폭주하는 만큼 혐오 그림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나?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흡연을 줄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흡연자와 담배 판매업자 그리고 광고주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스티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가리는 케이스나 아니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거나 구입해서 쓰는 행위는 이거는 법적으로 저렇게 규제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담배 유통 과정 중 혐오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올 들어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 달걀 같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값이 크게 올라 부담이 큽니다. 정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용으로 인기인 돼지고기. 최근 삼겹살 값이 크게 올라 저렴한 다른 부위를 선택해보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4인 가족 먹으려면 3만 원까지 부족하죠. 지금 앞다리살 그거 샀는데도 뭐 600g 사도 돈 10,000원이 가니까. 돼지고기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습니다. 보통 돼지고기는 나들이 수요가 많은 6월에서 8월에 연중 최고치를 찍게 되는데 올해는 5월 황금 연휴 때문에 가격 인상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주춤해지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닭고기나 달걀값도 최근 다시 올랐습니다. 계란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계란 한 판에 11,000원까지 사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고기값이랑 거의 맞먹는 느낌이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라 넉 달 연속 2%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과 치킨값이 이달부터 오르는 등 원재료값 상승 여파가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인한 기업발 경기 회복세가 가계로 파급되기 전에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우리 아이스하키 팀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국내 아이스하키가 들어온 지 89년 만에 1부 리그 세계 선수권 진출이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선수들을 이끌며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백지선 감독을 김형렬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고 무대인 NHL에서 두 차례나 정상에 오른 백전 노장도 꿈의 1부 리그 승격 순간은 긴장해서 제대로 못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To be honest, I didn't even know the puck went in. Just Richard jumping up and down, and it was just like, we did it. 3년 전 지휘봉을 잡은 백 감독은 서툰 한국말로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갔고. Winning team. Oh, of course you take it. Oh yeah. 축하. I think it confuses him more. I'm trying to read and write Korean, but. It's not easy when you get older to learn a new language. 선수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도로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Some players you have to teach by showing, or some players you have to teach by telling. So everybody differs. 특유의 스피드와 정신력에 지도자의 깊은 노하우가 접목되자 3부 리그에 머물던 대한민국 하키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말만 믿고 따랐습니다.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게 다
먹히고 시킨 대로만 하면 나와요. 백 감독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They're the ones that execute, and they're the ones that work hard. They're the ones that get hurt on the ice. Not me. All the credit should go to the players. 믿음으로 선수들과 하나가 된 백 감독은 평창 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선수들, 코칭 스태프 다 열심히 할게요. SBS 김영렬입니다. 네,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검색량과 SNS 호감도 그리고 뉴스 주목도를 종합해서 여론조사로 놓칠 수 있는 숨은 표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성애 논란 같은 몇 가지 키워드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5차례 TV토론 이후 빅지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줄곧 1위지만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심상정,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았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따지면 심 후보가 2위였고 홍 후보, 안 후보 순입니다. 물론 지지율은 아니고요. 유권자 관심이 이렇게 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TV토론에서 불거진 동성애 이슈의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락한 문 후보나 상승한 홍준표, 심상정 후보나 연관 키워드 1위가 모두 동성애일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에선 후보의 친구나 가족 같은 지원군이 화제였습니다. 문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2002년 연설이 26만 건 넘게 조회됐습니다. 유 후보는 딸 유담 씨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한 응원 댄스가 조회수 25만을 넘었고요. 지원 유세 영상은 47만 건 넘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현 시대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안 후보도 부인과 딸의 지원 영상이 주목받았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윤창중 전 홍보수석은 홍 후보 지원에 나섰고요. 하루아침에 홍준표 후보에게 1,000원이 날아들어왔다. 심 후보는 한 여대생의 격려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 아까 우리 여기 학생 한 분이 막 울면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네, 최근 5주간 빅지수 추이를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문 후보의 독주였죠. 각 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문, 안,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최근 안 후보의 부진, 또 홍 후보와 심 후보의 약진으로 빅지수는 1강 3중 구도까지 갔습니다. 남은 일주일, 유권자 관심이 또 어디로 움직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 17번째입니다. 오늘은 개헌 공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5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권력 구조의 방식은 차이가 좀 납니다. 김정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5년은 보장하고요. 2022년 다음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함께 뽑아서 4년 중임제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 권한 분산을 꼽았습니다. 책임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번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난 뒤에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권력구조는 2원 집정부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같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 권한을 나누어서 총리가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하자, 그런 뜻입니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한번 채택해보자. 안철수 후보, 2원 집정부제나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엔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3년 임기 단축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통일을 이루고 경제 수준도 향상되면 순수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반대합니다.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그런 구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 내각제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얻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전제로 분권형 정부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대선 결선 투표 도입과 국회의원 비례제도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개헌 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데 5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 김재윤 기자, 저는 후보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왔습니까? 네, 올 들어 국회 개헌특위가 1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줄이자는 데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실제로 민주당을 뺀 3당의 이 잠정적인 합의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개헌특위 전체가 전체 합의안이 도출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정도 합의안이 나왔다는 건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과거에도 이런 논의도 많았고 그 정도의 합의는 있었는데 좌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뭐 이런저런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뭐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5당 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개헌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까, 그것도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관건은 뭐라고 봅니까? 87년 개헌을 보더라도 결국 관건은 이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크냐는 걸 겁니다. 국민들이 목도했던 뭐 권력 집중의 병폐들 그리고 뭐 5년 단임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뭐 차기 정부의 과제가 산적하지만은 뭐 개헌이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개헌특위 얘기를 들어봐도 어느 정도 좀 이미 안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만 있으면 뭐 언제든 개헌은 가능하다라는 게 국회 개헌특위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관건인 국민의 열망은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게임 음악만을 모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아이들 놀이로 취급받던 게임이 거대 산업이 되는 동안 게임 음악도 예술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된 거겠죠.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하면 이런 기계음만 떠오른다면 9세대일지 모릅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에선 이런 음악이 나오죠. 이 게임 음악엔 오케스트라는 물론 해금과 가야금 같은 국악기까지 동원됩니다. 이 게임은 유명 제1교포 음악가 양방원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됐죠. 한스 짐머, 스티브 자브론스키 등 거장 작곡가들도 이미 게임 음악에 참여했습니다. 음악만 웅장한 게 아니라 그 성악가들이 나와서 좀 뭔가가 확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무대에 오르는 것도 더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래된 고전 게임의 기계음도 78인조 오케스트라와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현악기, 금관악기가 선율을 이끌면 효과음은 실로폰과 타악기가 맞는 식이죠. 흘러 들으셨던 그런 멜로디가 그냥 그런 컴퓨터가 앞에 없이 음악만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음악이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통 클래식을 넘어 영화 음악에서 이제 게임 음악까지 오케스트라 공연장의 문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이 공 때문에 부상이 잇따르자 선수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투사 헬멧에다가 헤드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야구공은 140g에 불과하지만 시속 150km의 직구에 맞을 경우 28kg의 바위 덩어리가 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부상을 막기 위해 롯데 최준석과 LG 박용택, 기아 나지와는 올 시즌부터 얼굴의 절반을 덮는 이른바 검투사 헬멧을 쓰고 타석에 서고 있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이제 올 시즌부터 이렇게 검투사 헬멧을 쓰게 됐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 구단은 배팅볼 투수를 위해 처음으로 헤드기어를 도입했습니다. 시속 200km나 되는 총알 같은 타구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나서는 투수들은 아직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두산 투수 김명신은 빨랫줄 같은 타구에 얼굴을 크게 다쳐 사실상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용 헬멧이 등장했는데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내에는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신의 부상을 계기로 실전 투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한선 씨가 오늘 야구장에서 색다른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마돈나답습니다. (5월이라) 완연한 봄인데 날씨는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 이때일은 여름 더위의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어린이날인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로 인해 답답한 하루였죠. 밤사이에도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머물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밤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때일은 더위와 건조한 날씨는 비와 함께 해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꿈은 항상 크게 가져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국 아이스하키를 꿈의 세계 1부 리그에 올려놓은 백지성 감독의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겁부터 먹으면 이길 수가 없다.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행동하는 리더가 결과를 만듭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